네, 이번 시간에는 능력 지향 평가와 성장 지향 평가에 대해서 학습해보고 평가에 대한 유형을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지향 평가, 성적 지향 평가 어렵지 않고 이번 시험에 출제되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능력 지향 평가와 성장 지향 평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학 시험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묻는 게 아니라 이상적으로 무엇이 완벽하냐 아니면 더 좋냐, 현재 교육과정, 교육 현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비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게 이상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추세죠. 그래서 이미 능력 지향 평가, 성장 지향 평가 나왔는데 그래도 또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지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안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지향 평가는 뭐냐면 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여기 두 학습자가 있어요. A, B. A는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했을 때 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B는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이 만점이라면 얘는 한 70, 얘는 한 30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학습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 학습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교수 학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냐 아니면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를 판단해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얘는 70인데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하는 행실을 보니까 자기 능력이 70인데 능력의 한 50%밖에 발휘를 안 해요. 그래서 35의 능력만 35점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만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낮은 능력이 30의 학생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에 도전하고 계속 끊임없이 실패해도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최선을 다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대비 더 많은 걸 하려고 한다. 50이 가진 능력을 자기가 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능력 대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학습자는 70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의 능력을 가진 학생 수준만큼밖에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평가 결과는 낮게 측정을 하고, 얘는 30이지만 자기 할 수 없는 거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면 평가 결과를 높게 측정해서 준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따지고 보면. 하지만 이렇게 평가를 해줘도 좋다. 학습자들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우수한 능력도 자기 우수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결국 100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게 항상 끝은 인간의 능력 한계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끝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니까 70의 학생이라면 90을 발휘하고 90의 학생이면 100이 되도록 노력하고 100의 학생이라면 어떻게 110이 되도록 노력하고, 결국 능력 대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학업 성취 결과를 너는 100점 80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뭡니까? 바로 나오죠. 공정성 문제가 있다. 또 말이 안 되죠. 능력 수준을 어떻게 알 거냐? 우리가 학습자의 능력 수준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어렵다. 교사들은 학습자의 능력을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지.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평가를 해도 능력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리고 능력은 변한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것이 아니다. 플러스 이렇게 암기해놓으세요.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능력은 변한다. 그래서 학습 초기에 발생한 능력이 75이지만 이는 70으로 줄 수도 있다. 교수 학습 과정에서. 왜냐면 그 과정이 말하기, 그 수업을 딱 시작하게 되면 말하는 능력, 친구와 어떻게 같이 협업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다양한데 사전에 그 능력들을 어떻게 측정할 거고, 능력이 변하는데 그 변화한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능력이 고정됐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학생들의 능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 평가 결과 도출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입학시험 선발해서 이렇게 한다고 쳐보세요. 완전히 데모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능력의 정확한 측정치, 능력과 대비해서 능력 발휘했냐 안 했냐, 이것만 계속 우리가 놓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능력 대비 뭘 발휘했냐 안 했냐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해당 능력의 제한 내에서 학습자의 수행을 해석한다. 다양한 요소의 어떤 결과물, 학습자들이 발전을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능력이 발전할 수 있는데 특정한 능력 대비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냐 발휘하지 않냐 그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능력이 발달했다거나 다른 요소가 변화한 거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능력 지향 평가의 단점 세 가지입니다.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장점은 뭐다 하지만
개인 위주로 우리가 성적을 평가한다. 이거는 능력 지향 평가는 항상 개인 A, B, C, D가 있다면 각 개인 능력을 파악해서 성적을 매기는 거니까 개별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모두 학업 증진 기회가 있다. 낮은 능력의 학습자도 충분히 노력을 많은 최선을 다한다면 높은 학습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가 학습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성장 지향 평가. 성장 지향 평가는 도대체 뭐냐? 성장 지향 평가도 능력이란 키워드가 나옵니다. 근데 능력 대비 노력을 얼만큼 했냐, 능력 대비 얼만큼 최선을 다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2번 실시하는 겁니다. 최종 수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초기 능력 수준에 비추어 얼마만큼의 능력의 향상을 보였냐. 이것도 성장 지향 평가도 능력이란 키워드가 나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 능력 대비 그 시험 후, 교수학습 후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을 보였냐.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진단평가에서 교수학습 후 높은 능력 그대로 유지됐어. 예를 들면 얘가 70이었는데 그대로 70 유지됐다고 칩시다. 근데 낮은 능력은 얘는 30이었는데 얘는 50으로 갔어요. 그럼 얘는 0점이고 얘는 20점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그대로 유지됐으니까. 얘는 20점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오른 사람이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도 공정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일부러 처음 성적 적게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나는 그러면 나중에 높게 받으면 되니까 일부러 처음 성적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성적이 높은 학습자들은 올라가는 게 70점인 학생이 90점 받는 게 이게 어렵습니까? 30점에 50점 받는 게 어렵습니까? 70점 90점 받는 게 훨씬 어렵죠. 이게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동기 저하 문제가 단계 발생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개인 위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 평가가 가능하고, 또 모두가 학업 증진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동기가 또 유발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지향 평가의 공통점입니다. 능력이 높은 90점인 학생도 더 높은 능력을 수준을 줘서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90점인 학생은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서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100점, 110점을 맞게 한다든지 해서 분명히 그 학습자도 학습 결과를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능력 학습자도 충분히 교사의 재량에 의해서 더 높은 능력으로 갈 수 있고, 낮은 능력 학습자는 당연히 높은 능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기가 유발될 수 있고 개별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별 평가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장점이 있냐면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따른 평가가 가능하니까 더 많은 학습 성취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죠? 개별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개별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은 곧 뭐다? 학습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다. 피드백을 실시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게. 이해되시죠? 하지만 성적을 처음에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점, 공정성 문제, 동기 저하 문제, 이런 문제는 성장 지향 평가가 반드시 갖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성장 지향 평가에서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성장 지향 평가에서 어떻게 타당성을 획득할 거냐? 첫째, 사전에 측정한 검사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측정한 측정치, 그러니까 교수학습 이후에 측정한 측정치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교수학습 전에 진단평가한 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사전 측정치와 현재 측정치의 상관이 낮아야 한다. 즉, 사전에 측정한 점수와 현재 측정한 이 측정치의 상관도가 낮아야만 성장 지향 평가가 타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지향 평가와 성장 지향 평가는 공통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뭐냐? 장점 단점으로 봤을 때 장점은 둘 다 개별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둘 다 학업 증진의 기회가 부여돼서 모두에게 동기가 유발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평가 방식 모두. 하지만 둘 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 공정성 문제에서의 단점이 있다. 대학 진학이나 자격증 시험과 같이 행정적 기능이 강조되는 고부당 검사 같은 평가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공정성 제기 문제가 있다는 단점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단점으로는 처음 이런 것들, 성적 높은 학습자 동기 저하 및 일부러 처음 성적 낮게 받는 것. 능력 지향 평가는 특정 능력의 정확한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해당 능력에만 몰입하게 돼서 다른 어떤 방안들에 대한 학습자의 수행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런 특징이 있죠. 하지만 우린 공통점을 보는 거니까 두 개의 공통점보다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능력 제한 평가, 성적 제한 평가 함께 나와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평가 방식 모두가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으로 평가 유형, 뭐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기준 지향 평가, 준거 지향 평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뭐 수행 평가, 역동적 평가, 교육 평가 유형을 우리 이렇게 진단, 형성, 총괄, 기준, 준거, 수행, 역동, 포트폴리오 이렇게 뭐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평가 도구의 조건도 해봤고 평가 프로그램 모양도 해봤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가 남았냐면 평가 도구의 제작, 주관식 검사와 객관식 검사,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평점법의 종류와 오류들, 그 다음 문항 분석, 난이도 변별도, 문항 발행 이론과 그 다음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올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평가 도구의 제작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주관식 검사나 객관식 검사와 평점법의 종류와 오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까지는. 하지만 문항 분석과 교육 통계 부분은 나올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평가 유형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힘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결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